그 오페크가 증산 거부를 했어요. 네, 감산했죠. 네, 네, 그래서 오펙은 감산했습니다.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네, 합의를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네. 감산하기 시작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어디 갔어 이거 5일 여기 있다. 쫙 올랐죠. 네, 이게 이제 뭐 송 작가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사우디가 2번에 걸쳐서 대놓고 우리 이 빈살만 왕세자가 바이든을 완전히 엿을 먹어버리면서 이제 사실상 미국과 사우디의 공조관계가 끝났다라고 봐지는 거고, 이로써 페트로달러의 붕괴 전조가 보인다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일어날 국제 경제 안에서의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요거를 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대놓고 이제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원유 생산량 줄이기로 한 이 결정이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주가가 2, 3개월 이상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아니 근데 웃기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산유국들이 이거를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원유를 사는 사람들이 지들이 가격이 이미 올랐는데 유가 상한제를 해갖고 지들끼리 단합해서 우리 싸게 사자 이게 먹힙니까? 안 먹히지.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그래서 있어. 이미 그게 돼? 국제 유가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 손에 넘어갔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결정은 11월 중간 선거의 결과를 뒤엎어 버릴 수 있는, 지금 이제 바이든이 저기가 좋았거든요. 그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뭐 각종 법안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그 인기도를 좀 회복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요 결정이 11월까지 유지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벌어놨던 표를 다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 사우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 되면은 되게 위험해요. 자기들도 그 돈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게 있는데, 이거를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아예 쌩까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뭘 믿고 있냐 사우디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사우디는 미국의 최대 우방이죠. 사실상 요즘 하는 것만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방이었죠. 이제 과거형입니다. 이제 이걸로 끝난 거예요. 빈살만이랑 틀어지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빈살만이랑 틀어졌지만 빈살만이 그나마 상식적으로 대화를 해온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트럼프라는 거예요. 트럼프하고는 F-35 100대 뭐 구매 계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업 파트너로서의 협업 결정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 근데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바이든이 하는 정책이 모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빈살만은. 그래서 빈살만은 사실상 미국을 손절쳤다고 봐야 돼요. 아니, 국제적 쓰레기를 만들었는데 그럴만 하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사우디가 미국하고 엮어진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페트로달러 때문이거든요. 요게 그 70년대 들어오면서 베트남 전쟁 때 엄청난 그 전비를 달러를 찍어서 써버린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그 당시는 금본위제였으니까 온스당 35달러씩 쳐갖고 금으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달러는 금으로 못 바꿔줘 하면서 이거를 달러로 그 석유 시장에 결제 조건부로 사우디하고 협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이게 유가 거래의 기준으로 쳐주고 거기서 사우디가 모든 기름들을 달러로 파는 조건으로 미국은 사우디한테 뭘 해주기로 했냐면 중동에서 가장 강한 군사국가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나 터키나 이집트나 어디하고 대더라도 가장 강력한 군사 국가로서 군사 동맹을 맺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대신 그 조건으로 사우디는 미국에 수출하고 남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빼고 미국에 수출해서 남는 달러들을 자기들이 미국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미국에다 그 돈을 저축해 주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은 달러를 써주는 조건으로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그 당시 중동 관계에서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막 싸움하고 있을 때니까 이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군사적 개입을 해주는 것으로 그 원칙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러한 페트로달러를 지속해 가는 과정 중에 중동에서 무수히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다 사우디 탓이었다는 거예요. 이라크가 실질적으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이 두 번의 걸프전을 통해서 나중에 미국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유럽이랑 유로화로 직거래를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세인은 죽은 거야. 그 다음에 리비아는 그 달러 결제를 안 하고 근본이제로 돌아가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여기 동조했던 나라가 베네수엘라하고 리비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금을 받아갔는데 리비아는 금을 못 받고 유럽한테 일방적으로 폭격을 맞았죠. 그 당시 리비아는 핵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핵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미국이 폭격을 안 하고 유럽이 폭격을 하는 바람에 그 폭격을 해갖고 가다피는 죽었단 말이야. 하여간에 핵만 치우면 핵만 다들 치우면 만만해 보여. 바로 폭격인 거야. 다 때려. 그러니까 이러한 중동의 위기들이 사실은 사우디를 지켜주기 위한 그리고 사우디가 갖고 있는 달러 패권을 지켜주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시작됐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군사적 개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트럼프 때부터 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아니 니네 국방은 니네가 해. 우리도 기름 나는데 내가 니네 기름 쓰겠다고 그걸 왜 해? 라고 하면서 군대를 빼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사우디가 2021년 8월 달에 러시아하고 군사협력협정에 조인을 하게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양다리를 걸친 거야. 즉 미국과 러시아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바이든이 선택한 정책은 뭐냐? 아프가니스탄 철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러면 나도 힘들어서 그냥 뺄게 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해버리면서 쉽게 말하면 이른바 가장 살벌한 동네 깡패들을 풀어놔 버린 거예요,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더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군대를 빼놓고 야 그래도 무기는 우리 거 사다 써야지 그러면서 미국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수입을 해가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산다 그랬어. F-35 100대 보내. 그 다음에 탱크 보내. 에이브람스 탱크 보내. 그리고 미국산 자주포 보내. 한 대도 안 넘어갔어요. 왜? 아니 돈 준다고 해도 왜 안 넘겼겠냐는 거지. 이 지금 미국의 군수 제조업이 트럼프 때 완전히 멈춰버려가지고 이거를 생산해서 넘길 수 있는 저기가 없었어. 여력이 안 됐어. 그리고 지금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전차나 이런 것들은 사막에 갖다 놓으면 바로 고철이에요. 못 써. 모래 껴가지고 멈춥니까? 모래 껴서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걸 다 리노베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 제조업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랑 러시아한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중국이랑 러시아 입장에서도 조건은 그거예요. 니네 석유 위안화로 팔아. 달러로만 거래하지 말고 위엔화나 루블화로 팔아라. 이게 러시아는 기름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 위엔화로 팔아가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우디가 올 3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위엔화를 받고 석유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암리의 국제 경제 이쪽에는 다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나 서방 언론에만 이거가 공개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달러 정책으로 인해 갖고 중국이 에너지 위기가 오네, 비축류가 없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은 너무 에너지가 많아. 일단 러시아에서 싸게 들어오는 거 있지. 그쵸, 원유가. 거기에다 이란에서 싸게 받아오는 거 있지. 이제 사우디도 맘 놓고 위에라를 받고 석유를 팔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적 그러니까 가스나 석유를 사가지고 그대로 다른 나라에다 되팔아요. 그래서 2배, 3배를 남겨 먹는 그래요. 엄청난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오페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아, 그래요? 오페크에 안 들어 있지만 1억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사우디에 근접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가 러시아하고 군사협정을 또 조인해버린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석유 패권이 미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지는 러시아와 중국으로 넘어간 지는 2년이 된 거예요. 작년 5월 이후부터 사실상 석유 패권은 시장에서 사라진 거지.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다 석유로 갖고 달러와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시장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관성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달러가 돈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국의 유로나 이걸 갖고 있어도 달러를 구해야지 이걸로 갖고 석유를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도 달러를 받아 세계에다가 돌려서 뭐 물건을 사든 뭐 석유 팔아서 이제 나머지는 다 사야 되니까 이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달러를 받았는데 문제는 달러를 공급해줘야 될 미국이 작년부터 달러 공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시중에. 그러면서 달러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의 일종의 요구를 받을 즈음에 뭐가 터집니까? 올해 갑자기 전쟁이 빵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 군비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자재들이 그러니까 석유 구입에 들어가야 될 모든 자재들이 전쟁 비용으로 전부 다 전용되기 시작한 거고 달러 가격과 유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생겨진 거예요. 진짜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거의 금 무조건 반대로 가야 돼요. 가격하고 달러 가격이 같이 오른다든지 그다음에 달러의 상승이 석유 상승을 부추기면 이 인플레가 더욱 인플레를 가속시키는 경우가 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질 않아요. 경제적 원리에서.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성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석유 부족에 대한 공포심은 늘어가는데 달러는 끝도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도 그걸 못 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어도 사우디한테 와갖고 물건 달라 소리를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기름을 중국이 사서 아까처럼 팔아먹는 거고요. 인도가 사갖고 이거를 다시 되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석유 시장 안에서 유통되는 가격 구조가 위엔화하고 루피화의 비중이 거의 40%까지 올라왔어요. 예, 이제 석유만큼은 중국 돈하고 인도 돈으로 거래가 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는 위엔화하고 인도 루피를 갖고 어디 가서 돈으로 바꾸냐, 돈으로 바꿔줄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중국이 만들어낸 그 중국의 역외 화폐가 있어요. 2015년부터 유지되던 중국식 디지털 신용장이지. 이거에다 집어넣어갖고 중국이 수출하는 물건 또는 중국을 통해서 수출되었거나 중국이 결제하는 물건들을 사우디가 역으로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게 전환이 된 거예요. 즉 공급망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결제 금액이 달러에서 사실상은 지금 중국 돈으로 바뀌어 있는 거고 제일 큰 사우디가 이만큼 중국 돈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동 안에서 이제는 거의 탈달러화 수준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안화폐로 이걸 좀 더 확산하기 위한 대안화폐로 올라오고 있는 게 브릭스에서 공통화폐를 발행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가 참여하게 되는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새롭게 받아들일 또 하나의 국가로 사우디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중국, 인도, 러시아가 여기 참여해 있고요. 브릭스 국가들인
브라질이 여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구 3위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여기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터키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집트가 참여를 했고 남아공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사우디도 우리도 참여할게 라고 하는 의사를 조만간 밝힐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브릭스 기축통화 시스템에 사우디가 참여한다는 발표는 안 했으나 그러한 발표 없이도 실질적으로 그 나라들하고 중국의 교환,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하고의 교역을 통해 갖고 사우디는 현재 필요한 원자재들이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은 삼성이거든요. 삼성인 경우에도 이제 자꾸 그 압박을 받는 거예요. 왜? 사우디가 달러가 없어. 석유를 달러로 안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나라 다른 쪽 브릭스 화폐로 받아가라라는 요구가 생기는 거지.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기 시작하면 미국하고 척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삼성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 돈으로 나한테 투자를 해줘. 내가 여기다가 공장을 짓게. 그리고 미국이 보조금을 내가 투자하는데 50%를 추가로 대준다고 했는데 사우디 너는 돈 받으니까 조금 더 대줄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70%도 줄 수 있어. 네가 반도체 공장만 여기 세워준다면. 이런 식의 빅들이 사실상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대놓고 이게 국제시장 안에서 예전에 비해서 미국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옛날엔 북미에 있는 모든 판권을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갖고 있었어요. 사실상 휴렛패커드 출신의 IBM 출신의 판매상들이 북미의 총판권을 갖고 있었고 그 총판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휴렛패커드를 비롯한 북미에 있는 모든 업체들한테 메모리 반도체들을 전부 다 공급을 했습니다만 이미 그 시장을 버리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파운드리 시장하고 신규 시장 개척을 유럽 쪽에다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유럽은 전쟁통이니까 그 생산 기지를 사우디에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제 예상이 점점 더 확실하게 현실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전 세계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 중에 미국이 40%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걸로 우리가 평가가 되는데 지금 이 새로운 브릭스 연합에 가입하는 국가들, 아까 사우디를 포함한 이런 국가들의 경쟁력을 붙여놓고 본다고 치면 거의 4대 4가 돼요. 그럼 나머지 2는 누굴까요? 유럽인 거예요. 그럼 유럽이 지금 미국 편을 계속 들 거냐? 아니면 여기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편안하게 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서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달러는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세력들은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처음에 닉슨 시절에 사우디하고 페트로달러를 계약한 게 키신저예요. 키신저가 공화당의 사실상의 거두거든요. 트럼프의 정치적 스승이기도 하고 얘네가 민주당을 이번 중간선거에서 밀어내버리고 다시 미국의 실질적인 패권을 찾아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금융기반과 이제 금융기반, 그러니까 금융화폐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달러 패권을 내려놓는 것이 민주당을 죽여버리는 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매우 심각한 달러의 위기, 달러 가치의 폭락이 조만간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기름값 비싸고 기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 정도의 고달러와 고유가는
나머지 국가들한테 그냥 죽으라는 소리예요. 재앙이죠, 완전. 그러면 돈을 빌려서라도 저 기름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일반 그 대도국 수준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는 비싸서 못 빌리니까 결국은 위에나를 빌리러 갈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런 방식으로 달러 패권을 사실상 양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자, 문제는 지금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군사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아직도 무기는 주로 미국 걸 다 쓰고 있고,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력의 영향력이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동맹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정말 러시아는 믿을 수 있는 거냐 이 말인 거예요. 특히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를 돌봐줄 능력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군이 해주는 거는 무기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주둔을 해갖고 실제적인 주요 석유 시설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력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용병들을 어느 나라에서 드릴 거냐라는 부분인 거지. 제 생각에는 중국 용병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파병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무기 수출을 조건으로 해갖고, 쉽게 말하면 무기하고 그 무기를 운용할 파병 군인이 아랍에미레이트처럼 같이 들어가갖고 현지의 주둔 부대를 가게 될 가능성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군사 동맹이 전 세계에서 해체되면서 이게 중복적인 동맹, 쉽게 말해서 양쪽하고 다 맺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미국의 동맹이 그대로 러시아하고 사우디의 동맹, 러시아하고 미국의 동맹이 양쪽에 공존하면서 양쪽 군대가 사우디를 지켜주기 위해서 공존하는 형태의 일종의 다각적인 군사 동맹이 가능한 시대로 전환된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와 똑같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한반도 정세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하고 군사동맹을 맺고 그쪽에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하고도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중의적인 형태, 중복적인 형태의 군사동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북한하고 군사동맹을 맺는데 지금 하는 방식대로 니네들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해야 돼. 핵무기 다 내놔. 미사일 다 내놔. 핵시설 다 없애고 핵과학자들 전부 다 미국으로 보내.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동맹이 맺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맺어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제 본방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자, 니네가 핵을 가지는 거 좋아. 미사일 가지는 거 좋아. 대신에 미국까지 닿을 수 있는 장거리 유도탄은 절대 개발하지 마.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선언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외교적인 사인들이 양쪽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실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서로 교환을 주고받고 방금 얘기하는 게 이제 핵 확산 금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 군축으로 군사 동맹이라든지 상호 간의 수교 조건을 완화시켰다는 거야. 핵을 다 빼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핵이라고 하면 안 건드리겠다는 거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핵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는 절대 안 가. 1000km, 2000km 이상도 안 날아가니까 미사일이. 그러니까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포기를 해주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수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핵을 늘리지 마라. 네가 갖고 있는 게 몇 개야? 뭐 50개? 알았어. 50개 이상은 절대 만들지 마. 그리고 5000km에서 10,000km 이상 가는 미사일은 절대 개발하지 마. 그런 미사일이 니네 땅에 없다는 거를 검증해. 그러면 그 조건으로 해갖고 북한과 미국이 수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요, 거기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은 쉽게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이제 우리도 핵으로 무장하지 않는 이상
북한하고 동등한 수준의 외교 관계를 못 갖고 가는 겁니다. 주변국들하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사우디에서 기름을 증산을 안 해준다더라, 앞으로 미국 돈을 안 받는다더라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우디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우디에서 교차 군사동맹을 허용하는 지금의 상황처럼 남북한의 정세도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갈등들이. 그래서 결국 한국은 미국이 이제 북한이 의도한 대로 한미일 공조 안에서 고립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고 미국과 중국과 맺은 군사동맹과 미국과 맺은 수교 관계가 서로 공존하면서 그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다국화된 차원의 앞으로 남북관계가 이뤄진다는 거죠. 뭐 본방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게 이제 이번 그 북한의 에어쇼부터 시작해갖고 저수지 발사 수중 미사일 실험 그리고 1000km 정도 되는 일본 상공을 넘어가지만 일본 애들은 까맣게 몰랐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걸 이제 다 보여줬어요. 남은 건 뭐냐?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만 증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조만간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이와 같은 소형 규모의 핵탄두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즉 북한은 단순하게 핵무기와 미사일을 지금까지 개발한 건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합쳐지려고 하면 탄두 소형화라고 하는 마지막 과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이 기술을 갖춰버리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못 건드려. 그래서 개발을 못했다라는 설도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걸 제공 안 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방금 이와 같은 삼각 구도가 되면 빌려서라도 핵실험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중국 미사일이나 러시아 미사일을 빌려서라도 소형 규모의 핵탄두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됐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북미 관계를 확 개선시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이제 북한이 수교를 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제재 해제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으로 이제 투자들이 많이 흘러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 투자의 주체가 대한민국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자본이거나 외국 세력들이 그걸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 부국이라고 하는 석유와 히토류와 각종 희귀 광물이 넘쳐난다고 하는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장점을 대한민국은 못 받아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100% 진출 못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 우리 기업들이 똑똑하니까. 최소한 우리 정부는 북한하고 좋은 외교 관계를 회복을 못하더라도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나 하나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얼마든지 북한의 조건부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겁니다. 즉 나라만 바보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이제 교류했던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은 뭐 어떻게든 얘기를 하겠죠, 잘.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도 뭔가 포지션을 잘 취해야 돼요. 근데 이미 경제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 중러가 주도하고 있는 CICA 그러니까 중러가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는 CICA라는 시스템 안에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통하면 얼마든지 루블화나 위엔화하고의 일종의 이제 교환 가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나오는 뉴스 중에 우리가 러시아에서 그 차관 못 받은 게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5천만 불 좀 못 되는 수준. 한 400억에서
5천만 불 정도 되니까 400억이 아니라 4천억 정도 되는 아니 5천만 불 정도니까 1억 분의 절반 한 7, 800억 정도 되겠죠. 현금으로 따지면 러시아에서 여기에 대한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안 갚지는 않겠다는 거야. 지네 나라 돈으로 받으라는 거지. 그 이전에도 디폴트 해결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받는 순간 실질적으로 우리는 중러가 주도하는 그 경제 구역 안에 한 발을 디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 경제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측에 전부 다 발을 디뎌야 되는 게 맞아요. 미국이 우리 쪽에만 와, 중국이 우리 쪽에만 와, 이러한 강요에 동의해줄 필요는 하나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기술력이나 그 공급망 실력은 독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중립을 잘 지켜야 돼요. 하지만 외교적으로 현재 육자회담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고립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본도 미국도 우리한테는 아무런 정보 공유를 안 해주고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랑 직접적으로 북한에 관한 예전처럼 우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졌어요. 대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나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키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고 있다고 이미 인정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 외교와 안보는 남의 나라에 맡긴 채 경제적인 이득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뭔가 지금부터 대비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건 제 개인적인 오피셜입니다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외환 보유고를 밖으로 빼돌리고 있는 이 세력들,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과 이 세력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고 일정 지분 갖고 있는 달러 지분을 CICA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디지털 화폐 쪽 그쪽 계좌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니냐. 왜? 원활하게 거래를 하려면 양쪽 진영에 돈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와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뭐 아는지 모르는지 뭐 환율 방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외환을 관리하거나 경제 그러니까 대기업회에서 상사나 이런 쪽에서 무역 부분이나 그 경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애들은 이러한 양다리 전법을 쓰기 위한 준비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환 보유고 줄어드는 속도 보면. 그러니까 뭐 한 번 있을 때마다 5조 원씩 외환 보유고를 털어내고 막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팔아갖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사죠. 이거 막아야 되는데. 없다는 거야.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아서 나간 그 돈이 나중에는 어디에서 지금 돈이 말하자면 포대가리를 하고 있다. 환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연말 돼갖고 우리가 무역 수지로 손해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국 러시아 계좌에서 300만 불, 400만 불 기업들의 외환 보유 계좌가 뜨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외환 보유가 확 차올라요. 왜? 미국 달러로 있던 돈이 러시아 루블화로 우리 기업들한테 있었던 거야. 이게 뒤늦게 신고됩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가 떨어졌던 게 어느새 회복이 돼요. 그러면 저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1,300원대, 1,200원대로 쭉쭉쭉쭉 떨어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 발표를 언제 할 거냐 이거야 내가 보기엔. 환율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한번 왔다 가시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공식화되고 막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오면 주가가 철렁해서 2,000선, 1,800선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바로 해결책을 갖고 올 거라는 거예요. 기업들이나 이와 관계되어 있는 똑똑한 김앤장 애들은 이러한 해결책을 갖고 덤벼들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하다가는 개미들만 거지되고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한꺼번에 땡길 수 있는 그런 아마겟돈 같은 도박장이 11월, 12월 장세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네.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세요. 전 세계적인 여러분. 그 군사 동맹 관계가 이제 그 적대적인 관계 또는 흑백적인 관계가 아니라 회색적인 관계, 중복적인 관계, 너도 나도 전부 다 동시에 군사 동맹을 맺어서 동맹 아닌 동맹을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내전이 아니라 신냉전 상황이 조만간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때 가면 대북 좀 갑니다. 네. 아니 이미 완전히 신냉전 시대 아닌가? 뭐 제가 보기엔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것 같고 발표만 남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오늘 송작두의 거세경세는 여기까지 하고요.